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 역할과 지위가 소수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낸 분담금이 원래 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총 개발비의 20% 수준인데요. 일단 감액에 대해서는 한 6천억 원은 다 낸다는 의지가 확실하게 보이고요. 분담금을 적게 내면서 그만큼 또 기술 이전 수준도 되게 적어질 수밖에 없고, 페루 정부와 한국의 롯텐과 총괄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이제 MOU 상태인데 거의 이행 계획까지는 가는 게 확실하게 보입니다. 중남미 지역에서 쇼케이스 역할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럼 칠레나 콜롬비아, 멕시코 같은 데서 K방산에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칠레 같은 경우는 현역 전차를 지금 대체하는 수요가 있고요.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지난달 20일 인도네시아 군사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이 KF-21 전투기를 중심으로 UAE와 150억 달러 규모의 거대 방산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가로 한국과 UAE와의 협력이 강화된다면 인도네시아가 KF-21 협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는데, 현재 인도네시아 현지의 KF-21에 대한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조나 자카르타에 따르면은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 역할과 지위가 현재 전략적 파트너에서 소수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한국과 UAE가 이 KF21 관련해서 협력을 더 늘릴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KF21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낸 분담금이 원래 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총 개발비의 20% 수준인데요.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가 돈이 없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카르타에서 새 도시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예산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국방비는 순위가 낮아지죠. 밀리죠. 그래서 6천억 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에 그 분담금 1,113억 원을 납부해서요. 현재 잔액은 6천억 중에서 1,043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년에 이 나머지를 내겠다는 뜻을 밝혀가지고 내년이면 다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액에 대해서는 한 6천억 원은 다 낸다는 의지가 확실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9월 30일에 이제 인도네시아 시험조종사가 KF-21 앞자리, 복좌석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탈 수 있는 KF-21 시제기에 앞자리에 앉아서 조종을 했죠. 물론 이제 뒤에서도 조종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비행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이제 분담금 삭감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을 이거였습니다. 국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래서 줄어든 금액만큼 기술 이전도 적게 받기로 했으니까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실리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KF-21 대신에 또 이제 프랑스 라팔을 또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근데 라팔에 대해서는 또 이제 즉시 투입 가능한 전력인데 KF-21은 미래 전력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라팔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돈을 더 많이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결국 이제 돈을 덜 내면은 우리가 그만큼 기술을 덜 주기 때문에 깡통만 받아가지고 껍데기만 받아오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공군은 이제 KF-21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심 이제 단순하게 KF-21을 사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기술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국 방산을 좀 키우고 싶어하는 의도가 많은데, 분담금을 적게 내면서 그만큼 또 기술 이전 수준도 되게 적어질 수밖에 없고, 원래 시제기 한 대도 넘기기로 했는데 그것도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과한 욕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K2 페루 수출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 페루가 내년까지 한국에 K2 전차 195대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출 규모가 약 3조 원으로 전망돼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중에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K2 전차의 중남미 첫 진출 사례가 되는 것인데, 페루가 이 한국의 K2 전차를 선택하게 된 이유 무엇일까요? 예, 그 10일 발표에 따르면요, 페루 정부와 한국의 롯텐과 그 총괄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K2 전차 54대 그리고 차륜형 장갑차인 K808 141대 모두 195대 도입하기로 했고요. 내년에 이행 계약을 맺기로 했죠. 지금 이제 MOU 상태인데 거의 이행 계획까지는 가는 게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의 폴란드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 수출 사례고요. 그리고 이번 수출은 단순하게 그냥 무기를 건네주는 게 아니라 현지의 페루의 기술을 이전해서 현지에서 이제 MRO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내용까지 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페루의 K방산의 성공 소식에 들린 것은 기존의
성공 방정식에 이번에도 통했다. 이런 거 가성비와 납기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페루가 높게 평가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현대로템은 이제 페루 육군이 운영하고 있는 방산업체인 파메와 손잡고 현지에 생산을 하는 일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술 자리도 이전해주겠다 이런 또 걸 확실하게 뜻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다 생각하고요. 또 K2 전차는 이제 한국의 산악 지형이 많다 보니까 페루도 이제 안데스 산맥에 있기 때문에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고산지대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한국은 현대로템은 페루의 기온과 지형에 맞게 엔진 냉각 시스템과 필터를 최적화한 또 K2P에는 폴란드고요. K2P는 페루입니다. 페루형 모델을 제안했고요. 이번에 계약을 맺었던 배경에는 2023년 11월에 한국 페루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이 방산 협력뿐만 아니라 인프라 등 포괄적 경제 협력을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고요. 참고로 이제 페루는 중국이 한번 노크를 하다가 실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주력 전차인 90시계 수출형 MBT 2000이라는 게 있는데요. 2009년 페루의 그 국경일 날 시가 행진일 때 MBT 2000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개가 돼서 페루가 중국의 MBT 2000을 수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왜냐면은 MBT 2000의 엔진이 우크라이나제 엔진인데 이거를 우크라이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수출한 게 들통이 나서 그래서 그리고 또 페루는 재정 문제를 또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사막에서 기동 시험 중 퍼져가지고 결국 반품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네,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페루는 당시에 2009년 당시에 전차보다는 헬기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러시아제 Mi-17 헬기를 우선은 사들였거든요. 그런데 물론 페루의 군과 정치권 인사 일부가 그 MBT 2000의 제조사인 노린코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당시에 제기되긴 했습니다. 네, 페루는 앞서 이제 우리나라와 해양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했는데 이번엔 지상 방산까지 이 확장을 하게 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예, HD 현대중공업이요. 지난 19일에 페루의 국영지 시마 조선소와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이제 경주 에이픽 기간 중에 잠수함 공동 건조 관련 의향서를 맺었는데 그 후속 조치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양국이 잠수함을 공동으로 설계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이 제안하는 게 HDS 1500이라는 잠수함인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했고요. 가격을 확 낮춰가지고 지금 이제 캐나다에 제안하는 거는 3,000톤급인데 1,500톤급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 낮춰가지고 페루 같은 재정 상태의 국가가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로 만들었는데 25명의 승무원이 운영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HD 현대중공업은 시마와 함께 다목적 호위함 한 척, 그리고 초계함 한 척, 상륙 지원함 두 척, 모두 4척의 함정을 공동 건조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해양방산에서도 되게 양국의 협력이 증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기술 이전 그리고 현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 그래서 양국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페루는 KT-1 훈련기 20대를 샀고요. 그래서 양국이 공중, 해양, 지상에서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어서 유럽의 폴란드가 있다면 남미에는 페루가 있다고 보면 되죠. K방산에서는. 그래서 페루가 이제 이처럼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늘리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안보 환경이 불안정하겠죠. 그리고 또 페루와 역사적으로 영토 분쟁을 일으켰던 에콰도르나 칠레 등 인접 국가들이 이제 군사력을 좀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페루가 대응할 때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칠레만큼 해안선이 길지 않지만은 그 나름 해안선이 길고 안데스 산맥도 있고 정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약 조직이라든지 게릴라 세력들이 아직도 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의 경우에는 50년 넘게 구소령 T-55 전차를 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갈아줄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잘 노린 것은 단순하게 무기를 수출받는 게 아니라 페루와 이제 방산협력 파트너를 맺어가지고 현지 생산만과 함께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는 점이 먹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루 입장에서는 자국의 조선과 방산산업을 좀 육성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해외 파트너를 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한국의 손을 딱 내밀어 주니까 그 손을 잡고 자국의 조선과 방산산업을 키우면서 관련 후방산업까지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고 한국이 파트너선 적격이라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페루 수출 성사로 K2 전차가 신시장 개척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페루의 다른 중남미 국가들로의 수출 확장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그 페루에서 K방산의 성공 사례가 중남미 지역에서 쇼케이스 역할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박을 터뜨리기 힘든 게 왜냐면은
그 지역에서의 재정이라든지 정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대박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최소한 중박 정도는 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페루와 한국의 K방산의 그 협력 관계는 단순하게 수출 수입이 넘어서 현지에서의 생산이라든지 기술 이전까지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델이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칠레나 콜롬비아, 멕시코 같은 데서 K방산에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칠레 같은 경우는 현역 전차를 지금 대체하는 수요가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루는 칠레랑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칠레가 진짜 K2 전차를 살 것까지는 개인적으로 좀 의심하지만 관심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그럼 분쟁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사이가 안 좋다고 하면? 사이가 역사적으로 사이가 안 좋은데 영토 분쟁이 자잘한 영토 분쟁은 있지만 그게 무력 분쟁까지 이를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는 지금 뭐 게릴라들이 준동하고 있고 멕시코는 또 나름 수요가 있는데 중국이 중남미 시장을 열심히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이번에 태국 캄보디아 분쟁에서 받듯이 VT4 포신이 파열된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또 신뢰성이 좀 낮고 또 러시아제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경제 제재가 가입해서 선뜻 고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남미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 대개 이제 미국과 군사적 유대 관계가 깊기 때문에 한국 무기는 나토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건 좀 더 장점이 돼서 한국 무기가 최적의 선택지가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폴란드를 이어서 페루도 이제 한국의 이제 현지 생산 거점으로 또 역할을 하게 되면 또 이런 모델이 또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최소한 그 정비 부품을 한국이 아닌 페루에서 또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거리가 짧아지고 비용도 그만큼 절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모델이 매력적일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경제난이 심각하고 또 중남미 국가의 또 강국인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자국 방산을 또 우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페루도 지금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행 계획을 맺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만큼 또 많이 또 차관을 내줘야 되는 이런 또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K방산이 이런 틈새를 잘 노리고 맞춤형으로 이렇게 솔루션을 제안하는 전략을 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 되게 경제 사정이 안 좋지만은 자원 부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현물, 광물과 무기를 또 교환하는 방식의 또 거래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또 이게 새로운 전쟁이 또 시작이 되면서 이 무기 수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지정학적인 움직임이 발생하는 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또 반면에 우리가 또 이제 K 방산을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도 뭐 투자라든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철재 기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